제1장 첩의 계략과 본부인의 눈물마님. 이번 달도 또. 몸종 복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본부인 한씨는 창가에 서서 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들은커녕 딸 하나 얻지 못한 것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복순아, 나는 이 집에서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마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하늘이 때를 주실 겁니다. 하지만 한씨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다. 남편 박진사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사가 기생집에서 데려온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름은 월화. 22의 나이에 뛰어난 미모를 지닌 여자였다. 마님, 저 여자가 사랑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복순이의 말에 한씨는 찻잔을 떨어뜨렸다. 사기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당신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날 밤 한씨가 남편을 찾아가 물었다. 박진사는 답답하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한씨, 나도 어쩔 수 없소. 이 집안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노력했지만 소용없지 않았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시오. 박진사의 차가운 말에 한씨는 속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시대의 여자로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월화가 들어온 후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박진사는 월화에게 빠져 하루 종일 사랑채에만 머물렀다. 도련님, 오늘 저녁엔 뭘 드시고 싶으세요? 월화는 교태를 부리며 박진사의 비위를 맞췄다. 그녀는 머리가 영리했다. 단순히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실권을 잡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월화야, 너는 참 착하구나. 한씨와는 정말 다르다. 박진사의 말에 월화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계획대로였다. 한편 본체에서는 한씨가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녀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예전만큼 존중하지 않았다. 마님, 진지 드세요. 입맛이 없다. 치워라. 한씨는 날로 말라갔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월화가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린 것이다. 정말입니까? 확실합니까? 박진사가 의원에게 몇 번이고 확인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진사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부터 월화의 대우는 하늘을 찔렀다. 박진사는 월화에게 온갖 진귀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최고의 의원을 불러 건강을 살폈다. 월화야, 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월화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본부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복순이, 이제 나는 정말 끝인가 보다. 한씨가 허탈하게 말했다. 복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위로했다. 마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분명 하늘이 도우실 겁니다. 하지만 월화의 횡포는 점점 심해졌다. 임신한 몸을 앞세워 집안의 모든 일에 간섭했다. 본부인님, 이제 집안 살림은 제가 맡는 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제가 아들을 낳을 테니까요. 월화가 뻔뻔하게 말했다. 한씨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월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박진사까지 월화의 편을 들었다. 한씨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월화가 갑자기 심한 입덧을 앓기 시작한 것이다. 으악, 괴로워 죽겠어요. 월화가 비명을 지르며 구토를 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합니다. 임신 후기에 이런 증상이 뭐가 문제인가? 박진사가 다급히 물었다. 의원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독을 먹은 것은 아닙니까? 독이라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씨에게 쏠렸다. 월화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본부인님이 제게 약을 다려주셨는데. 뭐라고? 한씨가? 박진사가 분노로 눈을 부라렸다. 한씨는 기가 막혔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월화가 거짓말을.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겠소? 당신이 질투심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한 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월화에게 유리했다. 복순아, 정말 억울하다. 나는 그런 일 안 했어. 한 씨가 복순이에게 울먹였다. 복순이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 마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월화는 결국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죽은 아이였다. 아들입니다. 하지만 산파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사는 주저앉았다. 이것도 다 한 씨 때문이다. 당신이 독을 먹여서. 박진사가 한 씨를 몰아세웠다. 한 씨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정말 아닙니다. 하늘이 아십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듣지 않았다. 한 씨를 별채로 보내버렸다. 월화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본부인을 완전히 몰아내고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녀는 박진사에게 더욱 애교를 부렸다. 도련님, 저는 괜찮아요.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월화야, 내가 너무 고생했구나. 박진사는 월화를 더욱 아꼈다. 그리고 한 씨에 대한 분노만 커져갔다. 하지만 월화의 계략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 그녀가 임신한 척하며 복용했던 약에는 실제로 독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 약은 월화 자신의 몸도 망가뜨리고 있었다. 월화야, 얼굴이 왜 이렇게 늘었지? 박진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월화는 화장으로 가렸지만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를 잃은 충격 때문인가 봐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월화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이다. 월화야, 월화야. 박진사가 다급히 의원을 불렀다. 의원이 진맥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진사님, 이분은 오랫동안 독을 복용한 것 같습니다. 독이라니? 누가? 본인이 직접. 의원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월화가 스스로 독을 먹었다는 뜻이었다. 그럴 리가. 월화야, 정신 차려. 하지만 월화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의 방에서 독약병이 발견되었다. 이게 뭐냐? 박진사가 독약병을 들고 소리쳤다. 하녀들이 떨며 대답했다. 월화 마님이 임신한 척하려고, 본부인님을 모함하려고.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월화는 애초에 임신한 것이 아니었다. 임신한 척하며 집안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럼 죽은 아이는? 다른 집에서 죽은 아이를. 박진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이 월화의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한 씨를 어떻게? 박진사가 후회막심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급히 별채로 달려갔다. 한 씨야. 하지만 별채는 텅 비어 있었다. 한 씨는 이미 떠난 후였다. 마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복순이도 울고 있었다. 한 씨는 복순이에게만 작별 인사를 하고 조용히 집을 떠났던 것이다. 월화는 결국 독 때문에 죽었다. 자신이 꾸민 계략에 자신이 희생된 셈이었다. 월화야, 왜 그랬느냐? 박진사는 크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한 씨도 떠났고 월화도 죽었다. 집안은 텅 비고 말았다. 몇 년 후 박진사는 장터에서 한 씨를 만났다. 그녀는 조그만 약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한 씨, 진사님. 한 씨는 담담했다. 예전에 그녀와는 달랐다. 한 씨, 나는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한 씨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워 보였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게 더 편합니다. 박진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씨, 집으로 돌아와 주지 않겠소? 그럴 생각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저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한 씨는 결연하게 말했다. 박진사는 절망했다. 그 후 박진사는 혼자 큰 집에서 쓸쓸히 살다가 결국 병으로 죽었다. 대를 이을 자식도 없이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다.
한 씨는 약방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특히 어려운 처지의 여자들을 많이 도왔다. 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죠. 한 씨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남편의 사랑을 잃었지만 자신만의 삶을 찾은 것이다. 월화의 무덤은 아무도 찾지 않았다. 그녀의 욕심과 계략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욕심이 과하면 결국 화를 부른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고 악한 계획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복순이는 한 씨를 따라 나와서 약방에서 함께 일했다. 마님,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편안해 보이세요? 복순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힘이 났다. 둘은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한 씨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의원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고 그녀는 모든 환자를 차별 없이 돌보았다. 한 의원님 덕분에 아이가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고마움에 한 씨는 보람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다. 반면 월화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계략과 욕심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결국 진실과 선함이 승리하는구나. 한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결과 그녀는 더욱 강해졌고 더욱 지혜로워졌다. 박진사의 집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그 화려했던 저택도 주인을 잃으니 의미가 없었다. 한 씨는 때때로 그 집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그 굴레에서 벗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복순아, 우리 오늘 환자가 많네. 마님, 그만큼 저희를 믿고 찾아오시는 거죠. 두 사람은 웃으며 일을 계속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악한 계획은 결국 실패하고 선한 마음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교훈을 남긴 채로 제2장 촌년에서 기생이 된 며느리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소녀 금순이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어머니 박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금순아, 어쩔 수 없다. 우리 집이 망해가는데 너라도 팔아야 살 수 있어. 가뭄이 3년째 계속되면서 농사는 완전히 망쳤다.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와 독촉했고 집안에는 먹을 것 하나 남지 않았다. 금순이 그 계집애, 얼굴이라도 괜찮으니까 돈 좀 받고 팔자. 아버지 김서방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금순이는 17, 시골 처녀치고는 제법 예쁜 편이었다. 여보, 우리 딸을. 닥쳐.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나?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어. 그렇게 금순이는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다. 상대는 이웃마을의 부잣집 아들 이도령이었다. 금순이, 너는 참 복이 있구나. 부잣집 며느리가 되다니.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금순이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사랑도 없는 결혼, 돈을 위한 거래일 뿐이었다. 혼례 당일 금순이는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 올랐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감출 수밖에 없었다. 새댁이 왔구나. 시어머니 서씨가 차갑게 맞이했다. 금순이는 절을 올리며 인사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놈의 며느리가 촌년 티를 언제 벗을 건가? 시어머니의 첫마디부터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금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시댁은 큰 기와집이었다. 하지만 금순이에게는 감옥과 같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해야 했고 빨래와 청소는 기본이었다. 금순아, 밥이 왜 이래? 이건 돼지밥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밥상을 엎어버렸다. 금순이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기만 하면 뭐해? 다시 해.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다. 남편 이도령은 전혀 아내를 도와주지 않았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심하십니다. 그게 시집살이야. 우리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만 들었다. 금순이는 점점 지쳐갔다. 새댁, 이것도 못해? 정말 쓸모없어. 시누이까지 금순이를 괴롭혔다. 온 집안이
금순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았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뭐야?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게 잘못이지.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금순이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트집잡아 더욱 괴롭혔다. 이런 무능한 며느리를. 매일 욕을 들었다. 금순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어느 날 밤 금순이는 마당에 나가 달을 보며 울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절망에 빠진 그때 담 너머로 소리가 들렸다. 저 집 며느리 참 불쌍하다. 매일 혼나는 소리만 들려. 맞아, 시어머니가 너무 독해. 저런 시집살이가 어디 있어? 이웃들도 금순이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다시 트집을 잡았다. 이 못된 년이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빗자루로 금순이를 때리기 시작했다. 금순이는 아픈 것을 참으며 맞았다. 그만두세요. 금순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모든 사람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뭐, 인연이 감히. 1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금순이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여긴 적이 있나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이 미친년이. 시어머니가 다시 때리려 했지만 금순이가 빗자루를 잡았다. 때리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여보, 여보 와봐. 며느리가 미쳤어. 이도령이 뛰어왔다. 상황을 본 그는 금순이에게 소리쳤다. 금순아, 어머니께 뭐 하는 거야? 당신도 저를 한 번도 감싸주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들의 하녀가 아니에요. 감히 남편한테. 이도령이 금순이의 뺨을 때렸다. 금순이는 뺨을 감싸며 남편을 바라봤다. 좋아요. 이제 끝이에요. 그날 밤 금순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다. 달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춰주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이미 망해 부모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며칠을 떠돌다가 금순이는 기생집 앞에 쓰러졌다. 굶주림과 추위로 기력이 다했던 것이다. 어머, 이 계집애가 누구지? 기생집 주인 김포주가 금순이를 발견했다. 얼굴이 예쁘네. 어디서 온 거야? 의식을 되찾은 금순이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래, 시집살이가 괴로워서 도망쳤구나. 김포주는 금순이를 동정하면서도 계산을 했다. 그래, 여기서 일하면 돈도 벌고 편하게 살 수 있어. 무슨 일을 하나요? 술집에서 손님 접대하는 일이야. 어려운 일 아니야. 굶주린 금순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기생이 되었다. 이름을 바꿔야겠어. 금순이는 너무 촌스러워. 그럼 뭐로 하죠? 향단이. 향기로운 단꽃이라는 뜻이야. 어때? 금순이는 향단이가 되었다.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와, 정말 예쁘다. 손님들이 향단이를 보고 감탄했다. 그녀는 금세 인기 기생이 되었다. 향단아, 술 한 잔 따라주렴. 네, 나리. 향단이는 능숙하게 술을 따르며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쓰라린 마음이 숨어 있었다. 한편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 그년이 어디 갔지?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찾기는. 그런 못된 며느리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오히려 시원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몇 달 후 향단이가 기생이 되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저 집 며느리가 기생이 되었다는데? 정말이야? 그럼 저 집 체면이. 시댁 식구들은 충격을 받았다. 며느리가 기생이 된 것은 집안의 수치였다. 이런 창피한 일이. 시어머니가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다. 향단이가 양반집 도련님들과 어울리면서 시댁의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희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렸어요. 정말? 그 집이 그런 집이야? 향단이의 폭로로 시댁의 평판이 나빠졌다.
사람들은 그 집을 손가락질했다. 저런 집에 시집 보내면 안 돼. 며느리를 괴롭히는 집이래. 시댁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아무도 그 집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다 저 못된 며느리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더욱이 향단이는 부자 상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돈을 모으고 있었다. 향단이, 너 참 똑똑하구나. 나리, 저는 이제 자유로워요. 향단이는 과거의 굴욕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옛 남편 이도령이 기생집에 나타났다. 금순아. 아니, 향단이. 어머, 이분이 누구세요? 향단이는 모르는 척했다. 이도령은 당황했다. 금순아, 나야. 내 남편. 저는 그런 분 모릅니다. 손님이시면 돈을 내세요. 향단이의 차가운 태도에 이도령은 충격을 받았다. 금순아,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셔. 웃기지 마세요. 그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향단이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저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에요.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금순아. 제 이름은 향단이에요. 금순이는 이미 죽었어요. 이도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향단이는 다른 손님을 맞으러 갔다. 그 후 시댁 가족들이 몇 번 더 찾아왔지만 향단이는 만나주지 않았다. 저런 몰인정한 년. 시어머니가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다. 한편 향단이의 친정도 딸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금순아, 우리 딸. 아버지, 어머니. 향단이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을 팔아넘긴 부모이지만 그래도 피가 통하는 가족이었다. 금순아,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집이 있나요? 아버지가 다 팔아버렸잖아요. 부모는 할 말이 없었다. 딸의 희생으로 겨우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가난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다시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향단이는 부모에게 돈을 주며 말했다. 이걸로 생활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어요.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향단이는 기생계의 유명인이 되었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원했다. 향단이가 최고야.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향단이는 아무와도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았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았다. 사랑?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그녀에게 사랑은 배신과 고통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시댁에서 향단이를 고발한 것이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관아에 고발장을 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시댁의 평판만 더 나빠졌다. 저런 집이 어떻게 며느리를 고발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사람들은 시댁을 더욱 비난했다. 결국 시댁은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아무도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다 망했어. 다 망했다고. 이도령이 절망했다. 집안의 명성도 재산도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한편 향단이의 친정도 딸이 기생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했다. 저 집 딸이 기생이래.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결국 친정 부모도 마을을 떠나야 했다. 향단이는 이 모든 소식을 들었지만 무덤덤했다. 자업자득이에요. 그녀에게는 더 이상 동정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자 더욱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병으로 죽었고 이도령은 술에 빠져 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한때는 남편이었는데. 향단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굳혔다. 아니야, 그들은 이미 남이야. 친정 부모도 결국 굶주림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부모님. 향단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부모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그녀는 다시 냉정함을 되찾았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본가도 시댁도 모두 파멸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모두 불행해진 것이다. 어느 날 밤 향단이는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이것일까? 복수는 달성했지만 마음이 비어 있었다. 자유를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었다. 결국 나도 불행한 건가? 기생의 삶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굴레였다. 남자들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지. 향단이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적어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삶이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향단이도 나이가 들었다. 새로운 젊은 기생들이 나타나면서 그녀의 인기도 시들해졌다. 향단이도 이제 늙었네. 예전만 못해. 손님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 향단이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래, 이것도 숙명이지. 그녀는 작은 술집을 차려 혼자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생을 그만두고 평범한 여인이 되려고 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하지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향단이는 여전히 혼자였다.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낡은 거지 한 명이 술집에 나타났다. 술 한 잔만. 향단이가 자세히 보니 이도령이었다. 완전히 폐인이 된 모습이었다. 당신, 향단이, 정말 향단이구나. 이도령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너를 그렇게 내몰다니. 향단이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때는 남편이었던 남자가 이렇게 비참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여기 앉으세요. 향단이는 이도령에게 술과 안주를 내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도 많이 고생했군요. 두 사람은 말없이 술을 마셨다. 과거의 원망도 사랑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향단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할 것도 없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이도령은 며칠 후 길거리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향단이는 그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향단이는 홀로 남았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자신만 살아남은 것이다. 결국 승자는 나인가? 하지만 승리감보다는 허무함만이 남았다. 향단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 가끔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도 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만약 그때 참고 살았다면. 하지만 그것도 의미 없는 가정이었다. 이미 선택한 길을 가는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흘러 향단이도 늙어갔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손님도 거의 오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어느 겨울날 밤 향단이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렇게 촌년에서 기생이 된 며느리의 인생이 막을 내렸다. 본가와 시댁 모두 파멸했고 자신도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행복은 없었다. 자유를 얻었지만 사랑을 잃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삶의 결과였다. 제3장 탐관오리와 기생의 음모 현감님, 또 세금을 올리신다고요? 마을 이장 김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감 조만석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올리는 게 아니야. 나라를 위해 필요한 돈이니 당연히 내야지. 하지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작년에도 흉년이었는데. 시끄러워. 백성들이 힘들면 어떻고? 나라 일이 우선이야. 조만석은 손을 휘저으며 화를 냈다. 실제로는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다. 아무튼 다음 달까지 세금을 다 걷어와.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너희가 책임져. 김서방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조만석은 기생집 청루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최고 기생 홍매가 앉아 있었다. 현감님,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홍매는 교태를 부리며 술을 따랐다. 조만석은 기분이 좋아 말했다. 세금을 또 올렸거든. 이번엔 꽤 큰 돈이 들어올 거야. 정말요? 그럼 저에게도 좋은 선물 하나 사주실 거죠? 홍매는 애교스럽게 말했다. 조만석은 홍매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당연하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홍매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 바보 현감을 이용해 더 큰 돈을 벌 계획이었다. 현감님,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아이디어?
백성들한테서 세금만 받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면 어때요? 홍매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다. 조만석은 관심을 보였다. 다른 방법이라니? 상인들이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자릿세를 받고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조만석은 홍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홍매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리고요, 현감님. 저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너가 무슨 뜻이지? 제가 사람들을 관리하고 돈을 모으는 일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대신 수고비를 좀. 조만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홍매야, 너는 정말 똑똑해. 우리가 손잡고 일하면 대박이 날 거야. 그렇게 탐관오리와 기생의 음모가 시작되었다. 며칠 후 조만석은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 이제부터 이 지역을 지나는 모든 상인들은 통행세를 내야 한다.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자릿세를 내야 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를 때도 허가세를 내야 한다. 백성들은 경악했다. 이미 세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런 잡비까지 내야 한다니. 현감님, 너무 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조만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압적으로 나왔다. 법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감옥에 가둔다. 알았나? 홍매는 청루각에 사무실을 차리고 돈 거두는 일을 맡았다. 그녀는 건달들을 고용해서 백성들을 협박했다. 돈 안 내면 큰일 날 줄 알아. 현감님이 노하시면 너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몰라.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냈다.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다. 엄마,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라, 얘야. 엄마가 뭐라도 구해올게. 아이들은 굶주렸고 어른들은 절망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현감의 권력에 맞설 수가 없었다. 한편 조만석과 홍매는 매일 밤 청루각에서 향락에 빠져 있었다. 홍매야, 돈이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줄 몰랐어. 현감님 덕분이에요.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다. 이번 달 수입이 얼마나 되지? 저번 달보다 2배나 늘었어요. 정말 대박이에요. 조만석은 기뻐서 홍매를 끌어안았다. 홍매도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상인들이 이 지역을 피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통행세가 너무 비싸서 다른 길로 가겠다는군요. 부하가 보고했다. 조만석은 당황했다. 그럼 통행세 수입이 줄어들잖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목을 막아버려. 다른 길로 못 가게. 조만석은 무리한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홍매도 문제에 부딪혔다. 백성들이 돈이 없어서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자릿세 낼 돈이 없어서 장사를 포기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 더 세게 나가야죠. 협박을 더 심하게. 홍매의 눈에 악한 기색이 더욱 짙어졌다. 그들은 더욱 잔인한 방법을 썼다.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을 압수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을 빼앗는다고요? 그래. 세금을 못 내면 집으로 대신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내 문제지. 내가 왜 알아? 조만석의 부하들이 무정하게 말했다. 많은 가족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홍매는 더 교묘한 방법을 썼다. 예쁜 딸을 가진 집을 골라 협박했다. 자릿세를 못 내면 딸을 기생집으로 보내야 한다. 그런 무서운 소리가 아니야. 현실이지. 부모들은 딸들을 지키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마련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백성들의 분노가 쌓여갔다. 이건 너무 심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해?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다. 상급관청에 고발하는 것은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감사나 관찰사께 알려드리자. 그들은 조만석의 비리를 정리해서 고발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조만석도 바보가 아니었다. 자신을 감시하는 눈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홍매야, 요새 백성들이 수상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고발할 생각인 것 같아? 홍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미리 손을 써야겠네요. 어떻게? 고발할 만한 사람들을 먼저 잡아버리는 거예요. 조만석은 홍매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마을의 유력 인사들을 하나씩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김서방을 잡아와. 박진사도 감옥에 가둬.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무슨? 내가 현감인데 무슨 증거가 필요해?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 가족들은 울부짖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우리 남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현감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조만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조만석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이다. 으악, 배가 아파. 갑자기 심한 복통이 시작되었다. 의원을 불러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상합니다. 독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모르겠습니다. 조만석의 고통은 날로 심해졌다.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다. 홍매에게도 이상한 일이 생겼다. 갑자기 얼굴에 종기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 이게 뭐야? 거울을 보니 얼굴이 온통 부어올라 있었다. 아름다운 얼굴이 괴물처럼 변했다. 의원님, 이게 뭡니까? 글쎄요. 이런 증상은 처음 봅니다. 홍매는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점점 더 심해졌다. 조만석의 고통도 계속되었다. 이제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으악, 누가 좀 도와줘.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다. 하늘이 벌을 내리신 거야. 악한 일을 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법이지.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징벌이라고 믿었다. 홍매는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얼굴이 너무 끔찍해진 것이다. 홍매가 저렇게 되다니. 역시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구나. 청루각의 다른 기생들도 홍매를 피했다. 혹시 자신들에게도 전염될까봐 두려워했다. 조만석은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에 미쳐갔다. 의원을 더 불러와. 하지만 어떤 의원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다. 현감님,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어떤 의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못한 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닙니다. 다만 이런 병은 보통 마음의 병에서. 헛소리 하지 마. 조만석은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혹시 정말로 하늘에 버린 것일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상급관청에서 조사관이 내려온 것이다. 조현감의 비리를 조사하러 왔다. 조사관이 나타나자 조만석은 경악했다. 조사라니요? 백성들의 고발장이 올라왔다. 즉시 모든 장부를 제출하라. 조만석은 당황했다. 장부는 이미 조작해놨지만 다른 증거들이 문제였다. 홍매도 체포되었다. 얼굴이 끔찍하게 변한 모습에 조사관도 놀랐다. 이 여자가 공범인가? 네, 현감과 함께 백성들을 갈취했습니다. 홍매는 더 이상 예전의 아름다운 기생이 아니었다.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조사 결과 모든 것이 밝혀졌다. 조만석과 홍매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악한 일을. 조사관은 분노했다.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힌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즉시 체포한다. 조만석은 결국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 으악, 아파. 너무 아파. 감옥에서도 계속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다. 간수들도 무서워할 정도였다. 홍매도 감옥에 갇혔다. 얼굴의 종기는 더욱 심해져서 보는 사람마다 기겁했다. 저 여자, 정말 무서워 보인다. 하늘이 내린 벌이야. 며칠 후 조만석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었다. 마지막까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다. 으악, 살려줘. 살려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를 구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의 대가를 치르며 죽었다. 홍매도 얼마 후 죽었다. 종기가 온몸으로 퍼져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 악한 일을 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백성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며 교훈을 얻었다. 감옥에 갇혀있던 무고한 사람들이 모두 풀려났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피해를 보상해 주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악한 현감의 통치가 끝나고 평화가 돌아온 것이다. 조만석과 홍매가 모았던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 이 돈은 여러분이 낸 세금이니 당연히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 현감님은 정말 다르시네요. 청루각도 문을 닫았다. 홍매가 죽은 후 아무도 그곳을 찾지 않았다. 악한 일의 근거지였던 곳이 사라진 것이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농사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장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야 살 것 같아. 정말 악몽 같았어. 권력을 악용하면 결국 하늘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조만석의 무덤 앞에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 그의 가족들도 부끄러워서 멀리 이사갔다. 홍매의 무덤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악한 일을 하면 사람들 기억에서도 사라지는구나. 마을 노인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만석과 홍매의 이야기를 통해 선악을 배웠다. 세월이 흘러도 이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졌다. 탐관오리와 기생이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하늘의 벌을 받았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권력을 가진 자는 겸손해야 하고 백성들을 위해 써야 한다. 새로운 관리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경각심을 가졌다. 우리는 절대 조만석같이 되어서는 안 돼. 마을 사람들은 이제 평화롭게 살았다. 정당한 세금만 내고 자유롭게 장사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렸다. 역시 정의가 승리하는구나. 하늘은 보고 계시는 거야. 그들은 선악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다. 조만석과 홍매의 악행은 마을 역사의 경고로 남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으로 욕심을 버리고 선하게 살자. 남을 괴롭히면 결국 자신이 괴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탐관오리와 기생의 음모가 남긴 교훈이었다. 악은 결국 악으로 돌아오고 선은 결국 선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을.